지금은 그 젠슨 왕이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완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상향 조정이 안 돼요. 왜 상향 조정이 안 되냐면 완판인데. 네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의 캐펙스로서 벌어질 수 있는 거는 다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던 분을 모시게 되어서 아주 저도 기쁘게 오늘 증시각도기 투자 인사이트 시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약 한 달 반 정도 전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책을 쓰셨잖아요. 그때 5천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 네. 지금 4,700이에요. 거의 4,700. 예. 이거 지금 5천 시대가 아니고 6천 시대, 7천 시대로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생각보다는 네. 뭐 한순간에 네. 뭐 5,000포인트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네. 또 시장이라는 게 빨리 갈 것 같죠. 네. 또 한번 덜커덕거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작년 이후에 한국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투자자로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시장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이 속도 이런 거는 참 사람이 알기 힘든 것 같아요. 예. 저는 작년 우리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모두 좀 같이 공감했으면 좋은 거는 어쨌든 한국 시장이 저평가됐잖아요. 그렇죠. 저평가됐던 시장이 언제 이게 뭐 소위 리레이팅 되나 했는데 이건 한순간이다. 진짜 순식간에. 뭐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은 뭐 삼성전자라고 하는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에 대해서 일종의 뭐 포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우리 시장이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 7월에는 3,000포인트 넘어갔죠. 네. 2,200에서 3,000 갔는데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은 천덕꾸러기였지. 삼성전자가. 네. 이게 6개월 만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과거를 보면 그럼 지금의 모습이 뭐 아주 이례적인가? 아닙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무거운 주식이었고 보통 때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주식이었어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하지만은 이익의 부침이 굉장히 크고 네네. 한번 사이클이 꺾이게 되면은 뭐 이제 이익의 변동성이 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뭐 한 반토막 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21년 7월에 소위 구만전자에서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가 이게 앞자 4자 보는 데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례적이지 않아요. 삼성전자 주식은 뭐 장기적으로는 좋은 주식이죠. 네. 끊임없이 이익을 늘리면서 결국은 들고 있는 에게 보답을 해줬지만 네.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는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2배가 훨씬 넘게 올랐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거 뭐 다 본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네. 대부분 이제 주식에서 손해 보시다가 좋은 주식은 들고 있으면 결국 보답을 받고 이런 건데 네.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어떤 속도로 올라갈 거냐 이걸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중요한 건 한순간이고 네. 저는 역으로 버블도 뭐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죠. 저는 사실 네.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네.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이 좀 버블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더라도 그 상황은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 가고 생각보다 오래가. 근데 한번 꺾이면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거 많이 올랐다 해도 정말 소위 말하는 버블이나 과잉 이게 오면 사실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거의 그게 또 한순간이에요. 네. 그리고 또 버블이라고 하는 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버블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격에 주식을 사요. 네. 그러면 주식 사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자기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꺾일 때 그거 야 이거 조심해서 일단 팔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 이거 굉장히 좋게 보다 보니까 더 싸 보이죠. 그렇지. 그래서 뭐 저가 매수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저평가된 주식도 이게 언제 회복이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간은 긴데 우리가 뭐 한국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것도 한순간이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투자라고 하는 게 태도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비싼 주식을 안 사는 거는 그게 뭐 어디까지 갈 줄 알아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이 피크라는 걸 내가 알아서가 아니고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한번 꺾이게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건 하는 건 결국 자기 철학과 자기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느 게 나쁘다 아니고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투자하신 분들은 뭐 잘한 거죠. 지금까지 잘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미래에 대한 성장성으로 많이 무장한 주식들은 한번 삐끗하게 되면은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진짜 이거는 업계에 30년 계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 이걸 나중에 한번 꼭 그 되짚어보고 재음미하는 시간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했는데 왜 너는 안 좋다고 해? 내가 안 좋다고 했는데 너는 왜 좋다고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실 텐데 우리가 오래도록 해보니까 뭐랄까 이 주식시장에서 참 어려운 게 이 중용의 미를 잘 지켜나가는 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 중용이라고 하는 덕목을 갖추면 참 좋겠지만 그러니까 공짜는 없고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 뭐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늘 이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가 옳다 그르다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속성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그 5천 시대의 투자 대전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순식간에 지수가 5천이 와버리니까 일단 네. 예상하지 못한 속도였어요 분명히 이거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적으로 깔으셨던 이야기는 어떤 구조적 변화,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일본식의 뭐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감안을 하셨을 텐데.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수는 왔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구조적 변화와 대전환이 시작됐느냐라는 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보면 지배 구조인데 네. 일단 발을 뗐고요. 음. 뭐 작년에 2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는데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건 대부분 어른들이 누구에게나 소중한 돈을 걸고 하는 진지한 행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법화가 됐지만 여러 가지 뭐 주주와 기업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여러 가지 선택들을 일일이 법원에게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은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배주주와 혹은 뭐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됐을 때 법원의 상징적인 초기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이해상충이 있을 때 법원이 지배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이제 혹시라도 법적인 다툼이 벌어졌을 때 상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법원에서도 그 정신을 얼마나 판결에 녹아내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보더라도 모든 일을 법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고요. 네. 결국 이제 주주들이 나름 그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조긴 종아리가 아니고 네.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고 의결권 같은 거 뭐 잘 진지하게 행사를 해야 되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주총을 한꺼번에 몰았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오라는 말인지 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저는 일본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본도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의 문화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였죠. 그렇죠. 특히 이제 총회꾼이라고 하는 맞아요. 굉장히 주총에 와가지고 막 회방을 놓고 뭐 이런 것들이 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경로 의존성이 있기는 한데 상장사들도 음. 뭐 간섭 받기 싫으면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 되죠. 그쵸. 상장해서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으면 그 돈이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뭐 이런 거 들어갑니다마는 네. 뭐 전자주총 의무화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은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나 네. 제도적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을 들여냈고 네. 이제 올해 주총 시즌이나 이런 거를 거치면서 얼마나 시장의 힘으로 잘 돌아가느냐 이런 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음. 어쨌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정책이 1,400만 명 아마 작년 말 주주수가 발표가 되면 1,500만 명 넘어가지 싶은데요. 이 다수의 편에 설 수밖에 없고 네.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실험이 뭐 남들 안 하는데 우리만 한번 뭐 그냥 해보자라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이미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했고 네. 또 대만은 훨씬 더 레디컬한 방식으로 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 두 번째 부분이 사실 저는
달러가 많이 약해질 거다라는 게 제 전제인데 네. 저는 이 사이클이 뭐 1년이나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뵙고 달러가 약해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환율의 방향은 뭐 제가 전망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지만 저는 길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쪽으로 네. 가지 않겠나. 이게 3, 4년 지나고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고 세 번째로 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구조적 이유라기보다 뭐 반도체의 힘이죠. 네네네. 우리가 2021년에 3,300 갈 때도 삼성전자 때문에 갔고 또 2018년에 2,600 갈 때도 네. 삼성전자 때문에 갔고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주식이 좋은 게 굉장히 뭐 이제 구조적인 변화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전 이거 하나의 순환으로 봐요. 네, 예, 반도체 네. 비즈니스의 속성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제 반도체 힘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좀 오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앞서 잠깐 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통화가 약세가 돼서 무조건 자산에 아. 자리 잡지 않으면 네. 우리가 너무 위태로워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도 좋아하지만 뭐 여타 모든 자산으로 그냥 다 퍼지고 있는 거 아닌가. 비철 금속이나 이런 것조차도 지금 금 가격, 은 가격 사상 최고치, 네. 그다음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 네. 이제는 조만간이면 알루미늄 가격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인데. 그좀 에브리띵 랠리로 예, 보시는 예. 거구나. 예, 예, 아, 예.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대체성이 많이 깨져버렸고요. 음. 뭐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전 최근에 가격 변수 중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저는 늘 미국의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결국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됐건 트럼프 대통령의 과한 행동이 됐건 이게 투영이 되는 거는 결국 미국의 장기 금리에 투영이 되는데 네네. 지금 장기 금리가 그냥 붙어 있죠. 예, 떨어질 생각을 안 하죠. 올라가지도 않고 기준금리를 내렸으면 기준금리 내린 거 생각하면 오히려 그 위로 올랐고 그렇죠. 지금 한 4.1에서 4.2 정도까지로 네. 계속해서 이제 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에브리싱 랠리를 결정하는 가장 뭐 중요한 팩터는 결국은 이제 뭐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뭐 지금은 뭐 어쨌든 그래도 비교적 저금리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자산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이게 끝나는 트리거는 이자율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자율이.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 4.2 근처의 이 금리가 앞으로 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조금 더 낮춰질 수는 있지만 그 절대 금리 추이로 이게 낮은 거냐? 과연 이게 위험 자산 랠리가 네. 4.2% 내외의 미국 장기물 금리에서 네. 계속 갈 수 있는 게 가능한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좀 버겁지 않을까? 어. 버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의 PER이 한 25배 정도 네, S&P 500 되니까 이 주식시장에 이제 내재된 기대수익이 한 4%죠. 네, 네. 그럼 이제 10년물이 4% 넘어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미국은 이런 PER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 말고도 네. 이게 주주 환원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는 주주들에게 좋은 어떤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라는 거는 미국의 오랜 전통이지만 네. 최근처럼 이렇게 주주 환원 열심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회사는 벌어들인 이익보다 네. 주주들에게 그 배당이나 특히 자사주를 많이 사면서 자기 자본이 2017년 고점으로 해서 한 50% 정도 자기 자본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ROE가 미쳤더라고요. ROE가 ROE가 171%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ROE가 그렇게 삼성전자가 내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올해죠.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추정치로 보더라도 가장 높게 잡은 단기 순이익을 가장 높게 그 추정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준용하더라도 ROE가 한 16%, 17%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애플은 170%예요. 이게 단지 ROE라는 게 분자는 단기 순이익이고 본문은 자기 자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단지 돈을 잘 번다 그래서 분자인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늘린다 그래서 이런 엽기적인 ROE가 나올 수는 없고요. 그렇죠. 분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주주환원이란 이름으로. 근데 애플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회계적으로 양액값으로 존재하는데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도미노 피자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 잠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애플은 그동안 돈을 벌어서 당기 순이익에서 그 해의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환원으로 주주 환원하고 남은 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자기 자본이 이제 늘어나다가 네. 2017년부터 당기 순이익보다 자사주 매입 같은 걸 더 많이 하면서 자기 자본 쌓여 있는 걸 헐어가면서 주주 환원을 한 건데 네. 이제 뭐 그 스타벅스라든가 도미노 피자나 맥도날드 같은 회사는 이미 자기 자본을 다 돌려줬어. 네. 그러니까 차익까지 하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빚을 땡겨서 주주한테 돈을 주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이런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그리고 거예요.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니까. 늘 현금이 들어오고 대규모 투자할 일이 없고 네. 뭐 투자 얘기 나와서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가 올해 예상되는 당기 순이익이 뭐 한 70조 원에서 80조 원. 네. 뭐 내년에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100조 원이 넘을 네. 거다라고 전망해요.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500조 원대예요.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뭐 예상 실적 기준 한 7배 정도 되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한 5배대예요. 네, 네, 네. 그럼 왜 그 하이닉스가 유독 저평가된 게 아니고 원래 이 주식은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냐? 이거는요. 그 돈이 이론적으로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내가 회수하는 방법은 배당이에요. 그렇죠. 배당이죠. 배당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근데 배당을 늘 있는 돈을 다 주주에 돌려주지 않으니까 그 돈이 언젠가는 배당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거란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돈이 주주들에게 돌아올 거란 기대가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하이닉스는 더하죠.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계속해서 이제 배당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었던 거는 번 거를 주주들에게 돌려주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투자하고 네.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지만 본질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네. 회계적으로 귀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몫이 결국 언제든지 배당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네. 이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투자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고 네. 그래서 투자가 또 많이 이루어지면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면 반도체 단가가 떨어져요. 네. 그럼 또 어닝이 망가지면서 주식도 부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나 도미노 피자나 맥도날드 같은 회사들 또 애플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회사들은 일종의 서비스 기업이죠. 네. 뭐 애플이 뭐 아이폰이라고 하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휴대폰을 만들지만 뭐 자기 공장 짓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팍스콘이나 대만 기업이죠. 또 중국에 있는 그 럭스쉐어나 이런 하청업체들에게 그냥 아웃소싱 주고 네. 자기들은 기획과 마케팅만 합니다. 스타벅스 무슨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까? 네. 그냥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매뉴얼 그리고 캐시플로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빚까지 내서 자사주 사는 게 되게 좀 잘못된 의사결정 같지만 금리가 아주 낮으면 네. 그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나중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본,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타인 자본보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코스트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 데는 차입을 하는 그 방식이 있고요. 자본을 모으는데 이자를 줘야 되죠. 이 차입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타인 자본 비용이고요. 네. 그리고 주주들에게 출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이게 자기 자본 비용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맞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얘기할 때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하는 그 상장사들이 자기 자본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비용이 드는 거고 주주들에게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타인 자본 비용보다 자기 자본 비용이 높아요. 오히려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재무적으로는 네, 예. 증권사에 예를 들어 발행을 하려면 증권사에 수수료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유지할 때 사실은 배당도 당연히 줘야 되고, 그럼요. 예, 대신에 디폴트 위험은 없는 대신에 실제적인 비용은 그냥 부채 신용도 높은 저기 기업이 은행에다 부채 쓰는 것보다 자기 자본을 땡겨 쓰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빚까지 내서 그 이제 자사주를 사는 행위를 생각해 보면 빚을 내면 타인 자본은 늘어나요. 네. 그렇지만 자사주 사서 소각하면 자기 자본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게 저금리일 땐 가능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장기 국채 금리가 4%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자율이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봐도 부담이 되지만 주주 환원에도 그 부담이 될 수 있고 저는 그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AI 버블론과 관련해서도 저는 지금 뭐 미국의 기업들이 버블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네. 조금 기본적인 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 미국 유수의 기업들은요, 자기 자본을 늘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차입을 하든가 주주들에게 손 빌려서 사업 자금을 왕창 늘린 게 아니고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자본주의가 보여준 과거에 못 봤던 좋게 말하면 혁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주주들만 좋게 돌아가는 자본주의의 모습은 투하 자본을 계속해서 줄이면서 네네. 줄이면서 이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맞아. 워렌 버핏은 투하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를 좋아하잖아요. 항공업. 맞아. 아까 반도체 얘기했지만 항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면 주기적으로 항공기사한테 돈이 들어가요. 네네.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그 경쟁력을 가져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버핏이 좋아하는 거는 투하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예컨대 뭐 버핏을 부자로 만들어준 대표적 종목 중에 하나가 시즈캔디. 시즈캔디. 그냥 네. 초콜릿이나 캔디 만드는 회사예요. 네. 여기 설비 투자 많이 안 해요. 계속 만드는데 소비자들이 굉장히 충성심이 강하니까 매년 단가를 올리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AI로 들어가면서 직면하는 본질적인 변화는 뭐냐면 투하 자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네. 인프라 기업이 된 거네. 미국이 소비재 기업 중심에서 인프라 그럼요. 기업 투하 중심으로. 없이 굉장히 네. 저는 뭐 미국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극단적으로 너무 주주들에게 많이 가는 어떻게 자본을 줄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자본을 줄이면서까지 돌아가는 경제에서 그래서 10월 말에 메타가 300억 달러 회사채 발행했죠. 네네. 메타도 주주환원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30조 원을 지금 회사채를 통해서 투하 타인 자본을 통해서 사업 미천원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약간 바닥에서 주가가 리바운드 하고 있긴 한데 오라클 같은 회사를 우리가 좀 제가 걱정스럽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 오라클도 설비 투자 계속 없고 주주들에게 이제 돌려줬는데 네. 오라클이 5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작년부터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뭐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자사주를 들고 가는 기업도 있지만 오라클은 최근에 AI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사주를 시장에 매각했어요. 야, 한국 기업들한테도 자주 속출하는 모양새가 뭐 미국 기업에 한국은- 나타났네. 한국에서는 뭐 그 다반사로 네. 벌어진 일이고 저는 지금 시장이 투자자들이 이 AI라고 하는 미래의 금맥이 네. 얼마나 돈을 벌 거냐에 대해서는 돈을 못 벌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부정적인 확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자본을 줄이면서 그래도 돈을 벌면서 자본 효율성을 높였는데 지금은 투자의 규모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사업에 들어가는 투하 자본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이런 이익이 네. 이런 주가가 설명이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 거죠. 삼성전자는 되는데 삼성전자보다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은 주가가 잘 안 돼. 네. 예, 최근 6개월 동안 미국의 중소형주가 M7보다 성과가 더 좋았어요. 러셀이 나스닥보다도 좋았고 이제 그건 그런 거죠. 미국 AI에서 벌어진 글로벌 AI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19세기의 골드러시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네. 이제 금 캐러 가는 거는 뭐 구글이고 오픈 AI고 가요. 서부에 금을 캐러 가는데 금을 발견할 확률은 되게 적고 발견한 사람은 대박이야. 근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땅 팠다가 그냥 빈털터리로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금캐러 간 골드러시에 미국 서부로 모인 사람들에게 뭐 저녁 때 술 한잔 팔거나 청바지 팔거나 요즘은 뭐 곡괭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곡괭이 파는 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쨌든 끝단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지만 중간에서 판매하는 거는 야, 그래도 얘네들은 괜찮지라는 생각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네. 거의
완판에 가까운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주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엔비디아거든요. 네네. 엔비디아가 그동안 AI 버블론의 상징이었고, 근데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우려를 늘 부식했어요. 네네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산업은 커가는 거야 한데 엔비디아가 작년 11월에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낸 이후에 주가가 횡보를 해요. 200달러 찍고 180달러 지금 180불대예요. 180달러, 200달러 사이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젠슨 왕이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완판입니다. 네. 완판일 가능성이 높지. 어쨌든 막 지금 질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한 내년까지 보는 거 아닌가? 네.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1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올해 1월까지 영업을 하면 이제 2월 달 즈음에 올해 결산 실적을 발표해요. 지금 엔비디아의 EPS 예상치가 4.4달러입니다. 그럼 주가가 지금 한 180불 하니까 PER이 40배가 넘죠. 네네. 근데 내년도 전망치가 한 7.7불 정도 돼요. 네네. 그건 2027년 1월에 보게 될 전망치인데, 근데 이게 상향 조정이 안 돼요. 왜 상향 조정이 안 되냐면 완판인데. 네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의 캐펙스로서 벌어질 수 있는 거는 다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7.7배에 7.7달러 EPS에 180불이라 그러면 뭐 한 24, 5배니까 뭐 비싸진 않아 보이지만 네. 근데 주식을 25배 내재가 그 기대 수익률 4% 정도의 내재된 기대 사는 사람은 그다음에 이게 또 뜀박질 해야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앞단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할 거냐. 뭐 오라클 같은 이런 조금 약한 기업들은 떨어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지금은 골드러시로 그냥 사람들이 막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대박을 칠 것 같고 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처럼 이 그 청바지 만드는 기업들은 좋았는데 저는 이 기업들의 주가도 결국 앞단에 네. 달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는 뭐 구글도 갔지만 오라클도 가고 했는데 이제 오라클이 약간 조금 이제 얘네가 계속 그거 땅을 팔 수 있어 걱정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올해는 제 생각에는 테크 기업들도 본질적으로 주주환원이나 자본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좀 도전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빅테크와 삼성전자가 분리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전 이게 장기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앞단에서 질러줘야 네.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금 저는 하는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 김학균 센터장을 통해서 처음 들어서 맞네 하고 깜짝 놀랐는데